안녕하세요. 예, 예. 처음 하는 것처럼 객관식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서 토요일 날 오전 오후로 진행이 이래 될 거고요. 강의는 여기 강의 계획표는 5시 40분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6시쯤 마칠 것 같아요. 6시쯤 마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넘을 수도 있고 딱 칼같이 6시에 마치겠다 이런 이야기는 못하고 조금 오버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래 진행할 거고 강의 교재는 두 권입니다. 핵심 정리 민법책하고 객관식인데 기본서로 봐도 됩니다. 기본서 있는 분들은 굳이 새로 사지 마시고 기본서로 보셔도 되고 작년 교재 갖고 있는 분들도 그대로 봐도 돼요. 그대로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약간 불편할 수 있는데 그냥 그대로 보시고 객관식은 웬만하면 좀 사라고 좀 추천해요. 객관식을 작년 책 그대로 보시는 거는 좀 뭐 크게 뭐 많이 추가됐다 이래 말하기는 힘든데 그래도 객관식 책은 웬만하면 새 책으로 한번 이렇게 풀어보셔가지고 하여튼 작년에 기출됐던 거 최신 판례들 또 판례 바뀐 것도 있잖아요. 소멸시효 판례들 이런 것들은 바뀐 것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몇 개 안 되지만요. 객관식은 좀 새 책으로 이렇게 보시는 걸 이렇게 추천드리고 새로운 교재로 이렇게 보고 기본서는 작년 걸로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보셔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 알기 쉬운 공인노무사 기본서로 들어도 돼요. 들어도 되고 핵심 정리 따로 오셔도 이래 충분하게 될 테니까 제가 핵심 정리 기준으로 페이지를 몇 페이지 가세요라고 이야기하면 기본서 보시는 분들은 옆에 페이지가 있죠. 따로 있을 테니까 그 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찾아가시면 되고 순서는 기본 강의 진행했던 그대로 동일하게 동일하게 이래 진행할 테니까 채권법부터 진행하는데 기본 강의 순서대로 이래 똑같이 이래 진행하는 걸로 이래 처리되고 마지막 날 다음 주가 구정 연휴여 가지고 마지막 15, 16회만 일요일 날 진행하도록 이래 하게 되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이게 한 해가 모자라더라고. 한 해가 모자라는데 작년에는 특히 변리사 기출을 풀어드렸거든요. 이번 달 셋째 주에 변리사 시험이 있습니다. 변리사 시험이 있는데 마지막 보강할 때 그때 한번 이렇게 풀어드렸는데 아마 올해도 똑같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변리사 출제되는 거 민총하고 채권만 민총 걔네들은 물건도 이렇게 같이 보게 되는데 민총하고 채권만 해가지고 한번 이래 올해 나왔던 변리사 문제를 한번 이래 쭉 풀어드리고 세무사 시험이 4월 셋째 주인가 그래요. 4월 셋째 주인가 넷째 주인가 세무사 시험이 있게 이래 되는데 세무사 시험에서 보셔야 될 거를 작년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거기서 한 문제 나왔습니다. 거기서 그 자료에서 한 문제가 출제됐으니까 소멸시효와 관련되는 쟁점이 세무사에서 나왔던 쟁점이 노무사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이렇게 출제됐으니까 제가 다 올리지는 않고 보실 만한 것만 올렸거든. 한 5개 정도 이렇게 뽑아가지고 올려놨는데 거기서 한 문제가 똑같이 이래 출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올려도 똑같이 해드릴 테니까 보실 것만 이래 추려서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거는 그때 가서 이래 추가해서 이래 정리를 하시면 될 테니까 일단은 마지막 날 이래 풀어드릴 때 변호사 시험 중에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판례를 볼 만한 게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판례를 볼 만한 게 있으니까 변호사 시험에서 기출된 판례를 이래 좀 추가해서 이래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변리사 나왔던 그런 문제 스타일 그대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원래 변호사 시험이 민법이 한 30문제 정도 가족법 빼고 한 30문제 되는데 박스 문제가 23문제 나왔어요. 박스 말 문제가 7개밖에 안 나오는 그런 문제고 다 우리 왜 조합형 문제 있죠. 맞는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인데, 처음 봤습니다. 이 변호사 시험에서 그렇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근데 처음으로 그래 출제됐는데, 물론 뭐 출제처가 이래 차이가 있긴 있는데, 한번 변리사 어떻게 출제되는지는 한번 보고, 그래서 똑같은 경향을 이래 취하는지, 우리 시험에도 지금 박스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 출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경향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되고 그리고 개정안 올라와 있는데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위원회 심사 단계 있고 본회의 통과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통과되더라도 이게 바로 시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이사제한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바뀌니까 채권법 관련되는 쟁점들 때문에 유예 기간을 좀 두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고 이번 달 본회의 열릴 때
민생 법안 통과할 때 이거는 뭐 쟁점 법안이 아니니까 민생 법안이니까 그냥 통과될 때 같이 될 걸로 이래 예상되는데 며칠 전에 90개 정도 통과됐는데 거기 그 민법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빠졌어요. 민법이 이래 빠져가지고 그 통과가 안 됐던데요. 일단은 유예 기간이 그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 시험은 아마 영향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영향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통과되면 그것도 이제 바로바로 이래 알려드릴 테니까 시행되는 날짜를 보셔야 됩니다. 시행되는 날짜를 보고 그게 유예 기간을 뒀다면 이번 시험은 아마 영향을 그 받지 않지 않을까. 그래 되니까 내년 시험에 아마 그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니까 천만다행이다. 우리한테는 천만다행이고 그냥 기존에 있던 내용으로 이래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 방식은 지금부터 이제 그 기본서로 먼저 이론 정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객관식 해당 파트를 이래 문제를 이래 풀어드리는데 한 챕터마다 이래 잘라가지고 이래 설명을 먼저 하고 문제 풀고 이런 형태로 진행하게 되는데 복습할 때 이걸 그 주말 강의로 이래 깔았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평일에 좀 조금씩 복습을 좀 해라. 그러니까 지금 2차 강의 듣는 분도 있을 거고 1차 강의 지금 따라가시는 분도 있게 이래 될 건데 조금씩 그 계속 봐주는 게 좋아요. 민법은 계속 보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될 테니까 이걸 주말에 이래 수업을 들어놓고 복습을 이제 주중에 하루에 1시간 정도 이래 추가해가지고 복습을 하는데 그때도 지금은 그 문제집만 본다든지 기본서만 본다든지 이러지 하지 마시고 만약에 뭐 1시간씩 본다 그러면 월요일 날 이론 정리를 먼저 하고 이론서를 먼저 한번 읽어주고 그다음에 화요일부터는 이제 관련 문제를 풀어주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론서를 계속 보시라. 이론서를 보고 왜냐하면 내용을 파악하면 문제는 풀리게 돼 있거든. 문제는 이래 풀리게 돼 있는데 내용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그런 문제가 그런 그 현상이 생기게 되니까 일단은 기본서를 계속 같이 보시고 지금은 객관식 할 때는 계속 같이 보고 이거 끝날 때가 아마 4월 달이니까요. 4월 달 그때쯤 되면 원서 접수하고 이렇게 한 50일 정도 일어나게 될 건데 그때는 객관식만 봐. 객관식만 보고 그 전까지는 기본서하고 같이 보고 그다음부터 50일 남았을 때는 객관식 위주로 이래 정리하는데 그때 보다가 내용이 좀 이해 안 되면 필요한 것만 기본서를 찾아가서 읽어. 필요한 것만 이해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만 찾아가서 읽어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에는 그냥 무조건 객관식 위주로 반복한다라고 이래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면 객관식 공부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게 답을 찾았다고 봤다 이래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1번 문제 3번이 답이다. 내가 곤란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내가 정리했다. 이래 공부하는 사람이 있던데 이 책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런 책이 아니니까 답을 찾았다 이렇게 이래 공부하지 말고 지문을 봐야 됩니다. 지문을 이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기출 보시면 1번 지문이 재작년에는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 작년이나 다른 시험에서는 다시 답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답으로 이래 바뀌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올해는 3번이 답이었는데 내년에는 2번이 답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답 찾는 교재로 이래 활용해버리면 이런 변화되는 그 답이 바뀌었을 때 그걸 적응을 못해. 적응을 할 수 없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이걸 지문별로 이래 공부해가지고 지문이 내가 이해됐다 이해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판단 기준으로 이래 삼으시고 그리고 이거 예습을 한번 이래 하라고 이래 추천하고 싶은데 예습을 다른 걸 하지 말고 여기 10분 전에 오셔가지고요. 10분 전에 오면 하루에 제가 진도 나가는 범위가 여기 강의 계획표에 나가 있는 그 순서대로 나가는데 객관식을 그 정도 보는데 해설을 읽지 말고 해설을 읽지 말고 지문을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으면 표시하지 말고 지문 읽어봤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해설을 읽지 말고 그냥 옆에 표시해. 왜냐하면 수업에서 내가 뭘 집중해서 들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골라놓으세요. 골라놓으시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내가 다 아는 내용이고 어떤 것들은 내가 좀 집중적으로 좀 들어줘야 될 내용이 된다 그러면 5개 다 모르면 5개 다 표시하고 이 문제는 5개 다 이래 표시해 놓고 그렇게 이래 따라오시라고. 그러니까 복습 위주로 공부하는데 예습은 그렇게 지문을 골라놓으라. 지문을 이렇게 골라놓고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맞다 틀리다 안다 모른다 이런 정도로만 골라놓고 수업을 이래 따라오시고 복습할 때도 그게 해결됐는지 확인해보고 해결됐는지 확인하시고 해결되면 지우고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어렵다 그러면 하나 더 표시하고 하나 더 이래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체크 표시나 아니면 이렇게 해놨는데 다시 또 읽어봤는데 또 모르겠어. 다음에 읽어봤는데 또 모르겠다면 다시 또 두 번째로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험
다른 문제 푸는데 또 이게 나왔는데 또 모르겠어 이걸 만약에 또 모르겠다면 또 다시 이래 또 다시 표시하고 나중에 시험장 가기 전에 요건 다 골라 이걸 다 골라 가지고 이거는 자기 본능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외워버리면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오답 노트라고 해가지고 16절지 한 바닥 정도 이래 그 정도 이래 만들어지게 이래 될 테니까 이런 거 암기해서 가라고 마지막에 이런 걸 암기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조금 이래 복습을 하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될 테니까 지문을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야 되고 그리고 요즘 출제되는 게 채권에서 공부했던 게 민총으로 나오고 있거든. 민총으로 이래 출제되고 있게 이래 되니까 관련된 쟁점들 신의칙 1번 문제가 출제됐는데 지문 3개가 다 채권이야. 채권에서 나오는 판례들 이런 것들을 흩어져 있는 걸 모아가지고 신의칙 1번 이렇게 출제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공부 안 해놓으면 그런 문제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대비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지문별로 공부해가지고 OX처럼요 그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여기 사례 문제가 있는 거는 반드시 풀어봐야 돼. 사례 문제를 이래 반드시 풀어보고 이게 어떤 식으로 대응해서 내가 풀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업을 들으면서 연습을 이래 하시게 이래 되는데 실전에서는 사례 문제는 무조건 건너가는 거야. 건너가가지고 말 문제부터 먼저 푼다. 말 문제부터 먼저 풀고 시간이 남으면 돌아와서 푼다. 사례 문제는 시간이 남으면 그러니까 문제를 우리가 실력을 높이는 게 아니고 점수 따는 시험이거든. 이거는 일정 점수를 맞아야지만 이래 통과되는 시험이니까 점수 받는 따는 훈련을 해야 돼. 따는 훈련을 해야 되니까 굳이 사례 문제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빨리 넘어가 가지고 일단 말 문제로 해서 점수를 확보해 놓고 시간이 남으면 돌아와서 사례 문제를 아는 거 위주로 풀고 읽어봤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찍고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100점 맞을 필요가 없는 시험이잖아요. 이거는 100점 맞을 시험이 필요가 없는데 굳이 거기에 발목 잡혀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있지 말고 아는 것부터 빨리 골라서 풀어. 아는 것부터 골라서 풀어가지고 1번부터 40번까지 이래 쭉 풀어버리라고 말 문제를 쭉 풀어버리고 그러면 다시 이제 건너뛰는 걸 중간에 골라가지고 문제를 이래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보고 그것도 정해. 우리가 2교시에 보면 사회본법하고 경영학하고 그다음에 민법하고 경영경제 선택 과목 그거랑 민법하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뭐부터 풀 건지 뭐부터 이렇게 풀 건지 그러니까 사회본법을 먼저 풀고 경영을 중간에 끼워놨다가 민법을 뒤로 뺄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민법을 먼저 푼 사람이 있더라고 민법을 먼저 풀고 그다음에 경영을 풀고 사회본법을 뒤로 빼가지고 이렇게 푼 사람도 있게 이래 될 테니까 자기한테 어떤 게 맞는지를 미리 결정해야 돼 미리 결정해야 되고 그거는 모의고사 때 한번 연습해봐야 되고 연습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형태로 이래 순서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작년 기출이 사회본법이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사회본법이 되게 쉽게 나와가지고 사회본법이 거의 80점 이상 나올 정도로 합격생들이 그래서 80점, 90점 이 정도로 이래 합격을 해나오니까 합격률이 재작년보다 올라간 게 이제 사회본법 때문에 올라갔고 민법은 40문제 바뀌고 나가지고 난이도가 엄청 올랐어요. 이게 엄청 올라가지고 작년 문제도 어려웠고 재작년도 어렵게 이래 되니까 민법은 아마 더 어려워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어려워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나온 수준대로 정리하고 사회본법은 작년 수준보다는 훨씬 어려워질 겁니다. 아마 훨씬 어려워지게 이래 되고 합격률을 똑같이 또 50% 이래 만들어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2차 채점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거든요. 힘들어지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2차 합격생들 이런 것들을 채점 때문에 아마 1차 합격생들을 조금 조정하지 않을까. 그러면 사회본법의 난이도 그런 걸 올리자든지 아니면 노동법 2차 부속법령 암기상들 그런 것들도 충분하게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어렵게 난이도가 이래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 특히 사회본법은 제가 봤을 때는 100% 올라갈 것 같아요. 그거는 난이도가 재작년 수준으로 올라갈 것 같고 대개 재작년에 사회본법 합격생들이 50점대거든. 합격생들이 평균 점수가 50점대로 56.6 잘하는 사람이 한 60점대 정도 그 정도 되고 그 이상 못 받더라고. 그 이상 이래 받을 수 없고 경영은 표점 때문에 한 10점씩 내려오잖아요. 10점씩 내려올 테니까 그러니까 원점수 그대로 가져갈 수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민법이 점수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민법이 이래 점수가 좀 나와주는 게 이래 필요하고 민법이 한 10개 틀리면 75점 10개 틀리면 이래 75점인데 거기서 2개 더 틀려도 70점 12개 틀려도 이래 70점이 이래 되게 되니까 막말로 민총 15개 중에 12개 틀려도 70점입니다. 70점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쉬운 거 좀 틀리지 마. 쉬운 거
많은 거 기출 문제 반복되는 거 종전에 나왔던 게 30문제가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러면 왜 어렵냐 그러면 뉴페이스들이 한 6개, 7개가 새로운 들어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게 들어오더라고. 어마어마한 게. 그 관련되는 거 옛날에 제가 사법 시험에서 봤던 판례들 뭐 이런 걸 내고 있어. 이런 걸 출제하고 있게 이랬다니까 엄청난 그 구석탱이 것까지 다 끌어와 가지고 이래 6개, 7개를 이래 출제하게 되는데 막말로 그거는 틀려도 돼. 아시지? 틀려도 이래 상관없게 되는데 점수가 왜 안 나오냐 그러면 30개를 자꾸 또 놓치는 거야. 30개. 기출 문제 30개, 32개가 똑같은 게 이래 나왔는데도 그걸 못 풀어내고 있으니까 자꾸 점수가 이래 놓치게 이래 되니까 30개를 놓치지 말자. 30개를 놓치지 말고 지금부터 기출 문제 30문제 나왔는 거 그걸 이래 잘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 그거 틀리면 정말 반성해야 돼. 아시겠지? 그거 틀리면 정말 공부에 대한 어떤 수험에 대한 그 자기 그 준비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돌아봐야 되고 그거는 공부에 대한 어떤 준비 과정이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반성하시고 그거는 한 20번 보든지 100번 보든지 간에 절대로 놓치면 안 돼. 그걸 지금 목표로 해가지고 객관식을 이래 따라오시고 지문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이래 보시면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 작년 거 재작년 거 한번 풀어봐 가지고 과연 그게 기출에서 벗어나는 게 과연 몇 문제 있었는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조사해 보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왜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쉬운 것들을 자꾸 틀리고 있으니까 결국 어려운 것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어려운 것들은 누구나 다 틀리는 건데 뭐 어차피 있다. 니도 틀리고 나도 틀리고 이래 되고 또 100점 맞을 필요도 없고 그거 틀려도 뭐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이래 되는데 기출을 틀리면 안 돼. 기출을 틀리면 그거는 되게 위험해지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지금부터 복습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거 쫓아다니지 말고 쉬운 거 틀리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 보고 그리고 책을 한두 번 봐가지고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전날 안 보면 못 풀어요. 이거는 아시지? 전날 안 보면 풀 수 없게 되니까 한 달 전에 봤다. 그게 어떻게 기억나요? 한 달 전에 본 거 기억나지? 드라마 한 달 전에 본 것도 기억 안 나는데 그지? 기억이 나지 않게 이래 되는데 어떻게 이게 어제 보신 것도 아니고 한 달 전에 본 걸 가지고 문제를 풀겠냐고 풀 수는 있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거는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게 이래도 읽었던 걸 계속 읽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발생하니까 빨리빨리 풀고 시간 내에 풀려면 그러면 직전에 보고 가셔야 되고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게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이거 3번 봤다 4번 봤다 이걸 되게 부끄럽게 이래 생각하시는 분이 있던데 이 1차는 그 노무사 1차는 그런 느낌이더라고. 그러니까 공부 덜하고 합격하는 게 좀 정의롭고 공부 많이 하고 과투입한 게 좀 부정의로운 불순한 느낌 이런 느낌을 이뤄주게 되는데 떨어진 것보다 100번 낫다 아시겠지? 떨어진 것보다 과투입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훨씬 행복한 거고 과투입했다는 이야기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시죠? 떨어진 사람도 작년에 50% 합격이지만 50%가 떨어졌거든. 50%가 이래 불합격하게 이랬댔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과투입 이야기가 과연 발생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런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근데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 뭐 70점 맞아버렸다든지 아니면 80점을 이래 맞아버렸다든지 아니면 실제 그 90점 맞는 사람도 있거든. 평균 90점을 이래 맞게 되는 그런 분도 있게 이래 되는데 그 떨어진 것보다는 100번 낫다. 아시지? 떨어진 것보다는 이제 100번 날 수 있게 이래 되고 또 시험이 어떻게 출제될지도 모르는데 정확하게 요 정도 공부하면 되겠지. 그거는 도박입니다. 도박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절대로 자기를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불안하다 싶으면 더 보고 한 번이라도 더 투입하고 그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좀 불안하다 싶은데 자꾸 이래 되겠지 아니면 뭐 쉽게 통과하겠지 아니면 뭐 걱정 안 해도 되겠지. 그거는 진짜 도박입니다. 도박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안전하게 가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또 합격률이 한 30% 정도 거기서 이제 재작년처럼 이래 끊어지게 된다면 많은 사람이 떨어지거든. 한 70%가 떨어진다 그러면 쉽지 않을 거라고 그거는 쉽지 않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괜히 위험하게 몰아가지 마시고 도박을 하지 말고 꾸준하게 이래 조금씩 이래 해두고 이번에 민법을 잡아야 돼. 3월 달까지. 민법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없애놔야지. 그러면 막판에 이제 사회보험법 암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들고 노동법 부서법령 특강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데 민법이 안 잡혀 있으면 4월 달에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해. 왜냐하면 이거 정리하기도 바쁘거든. 민법 정리하기도 바쁘니까 얘가 다른 공부
공부할 시간을 다 빨아먹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민법이 돼 있어야 돼. 민법이 돼 있어야지 그 노동법 부속법령 특강도 한번 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사회보험법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아니면 학원에 가서 모의고사도 한번 봐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 이런 마음이 이래 들게 되니까 무조건 목표는 그냥 민법을 잡아놓는다는 게 뭐 완벽하게 이해됐다 이런 게 아니고 두렵지가 않겠다. 민법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이 책만 봐도 되겠다 이런 느낌. 이런 그 마음을 그런 그 정리를 하시고 잡아놨다고 해서 뭐 4월 달부터 민법을 안 볼 거 아니잖아요. 안 보면 끝장이고 그것도 끝장이 되니까 매일 조금씩 시험장 갈 때까지 매일 조금씩 이래 보고 4월 달부터 객관식 이래 그 보시다 보면 뭐 한 20번 보지 않을까? 사람이라면 1시간씩 본다면 그래서 지금 보고 또 1시간씩 계속 복습하고 또다시 또 4월 달부터 조금씩 이래 본다면 이거 뭐 미친 듯이 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맞는 지문 파란 지문 그게 기억나면 돼. 이게 뭐 법리가 기억나는 게 아니고 이게 맞다 틀리다 어디가 때문에 틀렸다 이런 것들 이게 원칙을 물었는데 예외로 나왔으니까 틀렸다. 예외를 없는 것처럼 표현되니까 틀렸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억나면 되니까 국어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들 그 사람들은 조금 더 국어적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원칙을 물었는데 예외로 풀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거는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기출을 반복하면서 국어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내 국어를 가지고 풀지 마시고 얘네들 국어에 좀 맞춰주세요. 얘네들 그 표현하는 국어에 이래 맞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부를 이래 해나갈 수 있도록 정리하고 그리고 이거 그 판서 노트를 그 학원에서 이래 그 배부해 드릴 건데 오전 강의 끝나면 오전 강의 판서 노트를 1층에서 받으시고 오후 강의 끝날 때 집에 갈 때 다시 또 여기 그 판서 노트 같은 거 이 자료니까 그걸 이래 받아가서 복습할 때 이제 그 그림 못 그렸는 거 이런 것들은 그 자료 보고에서 복습을 이래 할 수 있도록 대개 교재에도 뭐 그림도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또 수업 중에 이래 그림을 이래 그려드릴 텐데 놓친 부분들은 그렇게 따라오시면서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고 오전 오후로 영강으로 이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고 그 좀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잘 관리하고 이번이 마지막 그 정리할 기회다라고 이래 생각하시고 그리고 혼자 이래 풀다 보면 그 여름에 특히 그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 그분들은 소멸시 완성됐지, 그지? 소멸시 완성돼가지고 이게 그 도대체 뭔 소리인지도 기억도 안 나고 실질적으로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 농담처럼 이래 들릴 수도 있을 건데 왜 별표가 됐는지를 몰라요. 왜 별표가 됐는지 그리고 왜 이것만 형광펜 칠해져 있는지 이걸 모른다니까. 이걸 모르는데 그거는 정상입니다. 그건 정상이고 그리고 그때 기본 강의 끝났을 때 왜 민법을 조금씩이라도 좀 봐둬야지 나중에 이제 덜 불안해진다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죠. 2차 따라가다 보면 2차 하기도 바빠 죽겠고 그 정리하기도 이래 되게 어려운 그 측면이 생기니까 1차 이래 시간 빼기가 주말에 뭐 그때 꿈은 장대했잖아, 그지? 꿈은 장대했고 주중에 2차하고 주말에는 1차 보고 이런 계획은 누구나 다 세우거든. 누구나 다 세우게 이래 되게 되는데 지키기는 어마어마하게 어렵거든.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이래 되는데 이번에 한번 들어보시면 잔상이 남아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왜 별표가 됐는지 이런 것들은 기억날 테니까 그러니까 수업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지금부터는 손 놓으면 안 돼. 지금부터 손 놓으면 그건 진짜 집에 가는 거야. 아시지? 집에 가는 거에 되니까 지금부터는 수업 듣고 나서 복습을 하고 그리고 또 뭐 2차 하기 바쁘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2차 하기 전에 그냥 앉더라도 그냥 그 1시간이나 30분이라도 민법을 한번 쭉 한번 정리하고 2차 공부하게 되니까 30분이 없다. 이거는 정말 사람이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30분을 못 빼겠다는 거는 커피 먹지 마. 아시지? 커피 먹지 말고 핸드폰 보지 마. 그 시간에 소추 3개 보는 시간에 이거 보면 돼. 이거 정리하면 이래 될 테니까 그거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걸 시간 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슈츠 다 보고 커피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이야기할 거 다 이야기하고 민법 공부할 시간 없다. 이러면 안 돼. 이런 것들은 좀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니까요. 매일 조금씩 반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이래 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하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하면 충분하게 정리될 수 있을 테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 합격률이 낮더라도 이 동네에 이래서 준비한 사람들은 잘 안 떨어져요. 잘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공부했는데 떨어졌다 이런 경우는 잘 없고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아까 말했지만 1차가 쉽게 너무 과투입할 필요가 없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이 있어.
옛날에 그 헌동들이 세 번째 지금 시험 보는 분들이 유예로 떨어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옛날에는 1차만 했을 때 1차만 처음 이래 진입해가지고 1차만 했을 때 1차 시험을 그 점수 그 자체가 너무 많이 나왔거든. 재작년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90점인가 80점인가 이래 받아버렸어. 그러면 이번에 이제 유예 떨어지고 다시 1차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야 그때를 돌이켜 보니까 굳이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 너무 아까운 거야. 이 90점 맞은 게 너무 아깝게 되고 역시 2차를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1차만 했던 게 좀 후회스러운 측면이 있으니까 1차를 대폭 줄여버립니다. 공부 시간을 이래 대폭 줄여버리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거는 정말 1차만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점수고 안 했는데 그 점수가 나온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공상강 이야기하고 이래 마찬가지가 이래 될 테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모험을 걸다가 이게 실패하는 경우가 이래 많이 생겨요. 2차 위주로 계속 보다 보면 그러면 2차도 지금 그 새롭게 공부하면 헌동들은 잘 보일 겁니다. 이거 유예 때 못 봤던 이야기들 내 책에 이런 판례가 있었네 뭐 이런 느낌을 이래 줄 때도 있게 이래 될 텐데 그거는 새롭게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새롭게 보니까 이래 보이는 거니까 하여튼 안전하게 가 이 헌동들 특히 그 새로 세 번째 이래 보시는 분들 그분들은 1차만 통과하면 2차 합격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유예 때그 정리 못했던 것들이 새롭게 정리되거든. 정리될 테니까 괜히 1차에 그 발목 잡히지 마시고 헌동들은 그냥 안전하게 1차 시간을 써요. 1차 시간을 쓰고 특히 그 요즘 그 추세가 옛날하고 차이가 있는 게 노동법 부속법령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들어야지 풀린다 그러더라고. 부속법령 특강들 노트 그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좀 들어주고 의무적으로 좀 필요하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험 걸지 마라. 그게 결론이다. 모험 걸지 말고 괜히 떨어지고 나서 다시 또 1차 새로 하고 이래야 하면 진짜 인생이 스케줄이 꼬여버립니다. 그거는 꼬이게 될 테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학원 모의고사는 2개 정도는 풀어주고 학원 여기 하나 풀고 뭐 다른 쪽 학원도 한번 풀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 마킹을 언제 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시험장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채권 182페이지 핵심 정리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기본서 보시는 분들은 기본서 페이지 보시고 내용 정리하고 다시 문제 풀고 이런 순서대로 갈 테니까 그러니까 기본 정리부터 먼저 정리하도록 하는데요. 일단은 노무사 시험이 채권법이 25개입니다. 채권법이 25문제가 이렇게 출제되게 되는데 총칙에서 재작년에는 10개 나왔고 작년에는 11개 나왔다. 11개 이렇게 출제가 이래 됐고 강론에서 재작년은 15개 나왔고 작년에는 14개가 이래 출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이쪽에서 10개, 11개 정도 그 정도 이래 출제되게 되고 요즘 출제 패턴은 한 테마만 출제하는 이런 경향은 좀 지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선택자권만 출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잘 없고 채권의 목적으로 한 문제 이런 느낌. 채권의 목적으로 한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게 돼서 골고루 내는 경향이 이래야 되고 뭐 찍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절대로 문제 못 풀리도록 풀 수 없도록 그렇게 이렇게 출제하게 되니까 골고루 봐줘야 돼. 얇고 넓게 본다 이런 기분. 얇고 넓게 본다는 기분. 으로 해서 그런 느낌으로 이래 살펴보시면 되고 일단은 채권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거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만 효력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상대권이라고 부른다. 상대권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니까 둘 간에만 효력이 있는 거고 이에 대해서 물권, 소유권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절대권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 절대권으로서의 물권은 침범하면 불법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남의 소유권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불법 점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도둑놈으로 이래 평가를 받고 범죄를 이래 구성하게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은 누가 절대권을 가진 는지는 반드시 공시를 하게 해주게 돼 있다. 공시를 해주게 이래 돼 있고 공시 방법으로서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공시를 하고 동산의 경우는 점유를 통해서 이래 공시하게 이래 되고 관서법에 따라서 공시 방법도 만들어져 있다. 그걸 명인 방법이라고 해서 관서법상 공시 방법도 있게 되는데 이렇게 공시 방법을 통해서 이걸 누가 물권자임을 표시해 주는 게 물권이거든. 표시해 주는 게 물권이에요. 따라서 이게 공시 방법이라는 그 측면 때문에 물건의 종류나 내용을 함부로 만들어내면 안 돼. 물건의 종류나 내용을 함부로 만들어내면 이게 따라갈 수 없게 되거든. 이게 따라갈 수 없게 되니까 물건은 반드시 법에
정한 것만 해야 된다. 정한 것만 해야 돼서 대부분 강행 규정으로 돼 있고 강행 규정으로 돼 있고 당사자가 합의로 바꾸면 안 돼. 당사자가 합의로 이래 바꿀 수 없도록 돼 있는 거 이게 물건. 이게 물건이 이래 되는데 근데 여기는 당사자끼리만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게 채권이거든. 채권이니까 따로 표시해 줄 필요 없어. 니만 알고 나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따로 공시 방법이 이래 필요 없는 그런 상대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대부분 임의 규정. 대부분 임의 규정으로 돼 있고 따라서 채권법을 바라볼 때는 합의가 이래 최우선이고 당사자 합의가 없을 때 조문이 이래 보충적으로 이래 적용되게 되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채권 중에도 강행 규정으로 강행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임대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한테 불리한 타격을 못하게 다가 아니고 임대차의 조문이 다가 아니고 특별한 몇 가지 조문들,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강행 규정으로 돼 있고 채권 총칙에도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 게 나와.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 것들이 나오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반드시 별표하고 예상 문제로 이거는 대부분 임의 규정인데 강행 규정이 아닌데 근데 물건처럼 당사자 합의를 배제하는 조문이 나오거든. 배제하는 조문 합의를 못하게 만든 조문이 나오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중요할 수밖에 없게 되고 제일 대표적인 게 손해배상 예정을 너무 많을 때 감액할 수 있다는 조문 그거 합의로 배제 못합니다. 합의로 이래 배제하면 그걸 이 합의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해버리면 폭리행위가 일어나거든. 폭리행위가 일어나게 되니까 경제적 약자를 부당하게 불리하게 이래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강행 규정으로 이래 돼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이래 돼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래 살펴보시면 되고 182페이지 채권 채무로 이래 나누게 되는데요. 채무를 구분하면 오른쪽에 나오는 것처럼 급부 의무와 부수적 주의무로 구분하고 급부 의무는 다시 주된 급부와 종된 급부로 구분이 이래 되게 되는데 하이마트에서 TV 샀을 때 TV 와야 되는 게 주된 급부, TV 와야 되는 게 주된 급부고 TV 올 때 따라오는 급부도 있다, 그지? 따라오는 급부 이걸 종된 급부라고 부르고 리모컨, 설명서 이런 것들이 이래 따라와야 되고 그리고 부수적 주의무라고 해서 설명 주의사항들을 알려줘야 될 설명 의무들이 나타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렇게 구분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익이 하나 있어야 돼. 실익이 주된 급부, 종된 급부 부수적 주의무 이렇게 나눴을 때 어떤 실익이 있는지가 이래 봐야지 이래 되는데 가장 중요한 실익은 해제권 여부입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주된 급부를 불이행했을 때 그때만 해제권이 가능하고 TV는 왔는데 설명서를 안 줬다. 그것 때문에 해제는 못해요. 그것 때문에 해제는 못하고 부수적 주의무 이런 것들도 해제를 할 수 없게 되고 또 동시행 항변관계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모두 주된 급부일 때만 주된 급부끼리만 동시행관계 있는 거지 종된 급부까지 동시행관계로 이래 보진 않는 거 이게 원칙으로 이래 돼 있다는 거 이렇게 구별 실익을 이렇게 가시고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게 얘도 채무에 들어갈지 그러니까 주된 급부, 종된 급부, 부수적 주의무까지는 채무가 되는데 얘도 보호 의무도 채무에 들어갈지 본래 계약은 아닌데 본래 계약상 내용은 아니지만 계약의 체결 과정에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안전을 배려해줘야 될 의무. 그러니까 TV 배달하면서 다른 사람 고객의 그 재산을 내가 침범하지 않아야 된다든지, TV를 설치하면서 어떤 벽을 막 함부로 깬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것도 채무로 봐서 만약에 다치게 했다든지, 그 카펫을 찢어버렸다든지, 어떤 등을 깨버렸을 때 이것도 채무 불이행으로 평가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이것도 과연 채무에 포함되는 걸로 볼지인데 우리 판례 원칙은 부정. 원칙은 이런 것들은 채무로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대개 그러면 배달하는 과정에서 그 카펫을 찢었다든지 아니면 가족을 다치게 하는 행위는 채무로 평가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불법행위로 평가돼. 불법행위로 평가되니까 불법행위 책임으로 해결. 불법행위 책임으로 해결하고 채무불이행으로는 포함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으로는 포함하지 않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우리 판례가 일정한 경우에 이걸 채무에 포함시켜서 채무에 포함시켜 가지고 채무불이행으로 해결한 거, 채무불이행으로 해결한 거 이런 것들이 판례가 4개 있다. 판례가 4개 있고 지금부터 이걸 암기. 지금부터 이거 암기해서 보호 의무 인정되는 판례를 이렇게 갔는데 자봐. 요즘 출제가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러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과정에서 근로자의 그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지 않도록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줘야 될 의무, 이걸 다른 말로 보호 의무라고 부르거든. 보호 의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사용자한테 과연 이런 보호 의무가 있을지, 이런 보호 의무가 인정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판례가 인정해. 두 번째 판례에서 인정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출제하냐 그러면 이거 소멸시효 몇 년일까 이래 출제하는 거야. 소멸시효 몇 년일까가 출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작년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보호 의무가 인정되면 어디에 들어간다? 채무에 들어가. 그러면 채무 불이행 소멸시효 몇 년이야? 10년.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래 적용되니까 그 판례를 낸다고. 그 판례를 이래 출제하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한 쿠션 더 들어가는 거야. 그냥 이게 채무에 들어가니까 보호 의무가 인정돼서 채무가 인정되니까 여기에 따른 손해배상. 당연히 성격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이래 띨 수밖에 없고 그러면 모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소멸시효가 10년. 일반 채권이니까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래 적용되거든. 그러니까 요 판례가 소멸시효도 나와. 소멸시효도 나오게 되는데 이걸 채무에 넣었을 때 실익은 그런 겁니다. 실익은 그런 취지가 이래 되는 거. 그런 취지가 되니까 그냥 암기하더라도 이게 실익 자체가 채무에 들어가고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이구나. 이렇게 암기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자 1번 숙박업자 판례가 보호 의무 인정. 숙박 계약을 체결했던 숙박업자는요 보호 의무가 있어서 고객이 다음날 안전하게 살아나가는 것까지 안전배려를 해야 되고 만약에 원인 불명 화재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사망을 했다면 그때는 이거는 그 방을 쓰게 해줬지만 안전배려 의무는 불이행했거든. 하나는 이행했고 하나는 이행하지 않는 거 이걸 두 개 채무 중에 하나만 이행한 거 이걸 우리가 불완전이행이라고 부르죠. 불완전이행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니까 불완전이행이 성립한다는 게 판례고 2번 사용자 판례에서 아까 근로자들이 작업 환경을 위해 시설 같은 걸 제거해 줘야 될 보호 의무가 인정되고 세 번째가 여행업자 판례. 여행업자 판례에서 패키지 여행을 갔을 때 여행업자는 여행객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을 배려해 줘야 될 보호 의무가 인정된다는 게 이래 판례입장이고 밑에 하나 더 써두시고 2번 환자 판례입니다. 2번 환자 판례를 하나 더 써두시고 기본서는 그 페이지 적어놨을 건데 핵심 정리는 14페이지라고 이래 적어놓고 병원이 입원 환자를 그 치료를 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물건을 도둑맞지 않도록 병원은 관리해야 될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해야 될 보호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입원 환자 판례까지 해서 네 가지를 기억해서 숙박업자, 사용자, 여행업자, 입원 환자 판례까지 해서 4개가 보호 의무를 인정했고 나머지는 우리 판례가 원칙적으로 이런 것들은 채무에 넣지 않고 불법 행위로 해결하고 있다. 불법 행위로 해결하고 있게 이래 된다라고 그렇게 이래 정리하고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야. 채무 불이행이 되니까 소멸시효가 10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가고 다음 페이지 부정 판례 하나 최근에 나온 거 카지노 판례가 부정입니다. 카지노 판례가 쉽게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카지노 이용객의 그 돈을 너무 많이 따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게 보호 의무가 인정되는 거 아닐까? 카지노 업자가 카지노를 할 때 이걸 배려해서 그 게임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닐지가 이런 문제 됐는데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보호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보면 카지노 사업자는 카지노 운영과 관련해서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함부로 카지노 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 사업자의 보호 의무 내지 배려 의무가 없다는 거. 배려 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장이 이래 되게 되니까 논점들 이렇게 가고 자 그다음에 채권의 목적으로 넘으면 채권의 목적 논점을 이래 살펴보면 우리 법률 행위가 성립하려면
법률 행위가 이래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요건이 세 가지 요건이 이래 필요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당사자가 있어야 되죠.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목적이 필요하고, 세 번째가 의사 표시가 이래 필요하게 되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고, 이게 효력을 발생하려면 당사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행해야 돼. 능력을 갖춘 사람이 행해야지 효력이 생기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행하면 이거는 의사 능력 없으면 무효, 행위 능력 없으면 취소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능력을 갖춰야지 효력이 생기고, 목적은 확정적인 걸 목적으로 해야 되고, 또 가능한 걸 목적으로 해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 법은 강행법규도 있고 임의법규도 있잖아요. 임의법규도 있게 되는데, 임의법규는 당사자가 다른 합의가 가능하거든. 가능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은 강행법규를 말한다. 강행법규를 이래 말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으로서 103조 104조 이런 것들을 이래 갖출 것이 이래 필요하고,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돼야지 일치돼야지 효력을 이래 발생하도록 이래 돼 있다는 거. 이게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의 문제인데, 자, 다시 이걸 구별했을 때 가장 중요한 실익은 입증 책임의 문제야. 입증 책임의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각각 누가 입증하는 게 맞을지인데, 행정 들어보신 분들 법률 요건 분류설 들어봤을 겁니다. 규범설을 이래 들어보셨을 건데, 그게 민사소송법 정명 책임, 입증 책임을 준용하게 되는데, 스스로 소송에서 유리한 사실들이 있거든. 원고한테 유리한 사실, 피고한테 유리한 사실들이 있는데, 유리한 사실들은 스스로 입증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입증을 해줘야 되는 거. 이게 법률 요건 분류설의 취지가 이래 되게 되는데, 원고는 권리 존재 성립을 인정받으면, 즉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으면 원고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버리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원고한테 유리한 사실이고, 피고는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 줄 필요 없다는 거,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인정받으면 유리한 사실이 돼요. 따라서 효력 요건을 입증하는 게 아니고 효력 요건을 부존재시키는 사정들을 그걸 피고 측에서 입증해서 따라서 능력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다는 걸 입증하고, 가능하다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니고, 불능을 입증하고 사회적 타당성 이런 것들이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됐다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니고 불일치를 주장해서 효력 요건 부존재 무효나 취소되는 사정을 그걸 피고 측에서 입증하게 이래 되는데, 왜 제목이 법률 요건 분류설로 되어 있냐 그러면, 민법의 아버지들은 이걸 전제해서 조문을 만들어서 대개 성립과 관련되는 것은 본문에 위치시켜놓고 효력 요건의 부존재는 다 단서로 역전 문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나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효력 요건을 부존재시키는 조문을 다 단서로 빼놓는 겁니다. 따라서 조문의 단서에 나오는 거는 100% 부존재 사유입니다. 부존재 사유. 뭐뭐가 된다 이런 표현 하나도 없어. 단서에는 하나도 없고, 그러나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되는 표현으로 나오게 이래 되니까 입증 책임 문제가 달라지게 되는데, 채권의 목적도 법률행위 일종이기 때문에, 따라서 채권도 확정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 이런 거는 다 갖춰야 되고, 강행규정 위반해서는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래 적용된다라고 기억하고, 채권법에서는 373조부터 조문이 나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채권은 반드시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도 채권의 목적이 될지,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없는 건지가 문제되는데, 우리 그때 말씀드렸던 게 세백 공양을 부탁하는 거, 스님들한테 시주를 하면서 우리 부모님의 세백 공양을 부탁하는 거, 이런 것들은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거거든. 이런 것도 채권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게 첫 번째 373.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은 가능하도록 돼 있으니까 조문에서 373조에서 규정을 이래 두고 있고, 자, 여기 채권의 객체로서 나오는 게 5가지. 채권의 객체로서 특정물, 종류물, 금전, 이자, 선택 5가지가 채권의 객체 목적으로
나오게 이래 되는데 374조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표시하고 밑줄 인도하기까지 밑줄하고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을 해야 돼 보존을 할 것이 이래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거 조문 문제로 오답으로 나오면 채권의 선관주의 의무가 성립했을 때부터 성립 시부터 선관주의 의무가 발생하는데 언제까지 종기 선관주의 의무가 언제까지 부담될지인데요. 이행기 변제기까지가 아니고 인도시까지 의무를 부담해 인도시까지 의무를 이래 부담하고 요렇게 나오면 틀려요. 이행기로 나오면 오답이 이래 되게 되니까 실제 인도시까지 이래 선관주의 의무를 이래 부담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객관식에서 자꾸 속는 사람들은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이런 게 이행기에 주는데 왜 인도시가 같은 말이 아닙니까? 라고 되는데 요때 이행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원래는 요때가 인도시인데 인도를 해야 되는데 야 그러면 인도하면 이 약속을 다 지켰으면 우리가 이런 걸 왜 공부하지? 약속을 위반한 사람도 있게 이래 되고 또 돈 못 받았는데 니 같으면 물건 먼저 주겠니? 돈 못 받았는데 물건을 먼저 줘? 납품을 먼저 해야 돼? 물론 깡패들은 먼저 뺏어가겠지, 그지? 뺏어가게 이래 되게 되는데 실제는 대금 받으면서 주는 거잖아요. 대금 받으면서 주게 되니까 따라서 동시에 이행하도록 돼 있거든. 동시에 이행하도록 돼 있으니까 여전히 선관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시고 조문 문제 인도시까지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이래 된다라고 이렇게 해가시고 1번 채무자의 선관 의무가 나오는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는 고의과실할 때 말하는 과실을 말하는데 과실은 의무를 위반하는 주의 의무 위반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때 주의 의무를 그 사람 개인 능력을 가지고 따지는 게 맞을까 아니면 평균값을 가지고 따지는 게 맞을까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적 과실은 일반 추상적 과실입니다. 평균값을 가지고 따지고 그 사람 개인 능력을 가지고 따지지 않아. 개인 능력을 가지고 이래 따지지 않고 자 약속 지금부터 고의과실할 때 말하는 과실은 모두 추상적 과실을 추상적 과실을 말하게 되고 이걸 다른 표현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외 있다 그지? 다음 페이지 2번 4번 현행법상 구체적 과실이 문제되는 것 즉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가 나오는 거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처리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게 된다. 첫 번째 무상수취인 무 동그라미하고 친권자의 재산관리권 친 동그라미하고 3번 상속인의 상속재산 상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서 세 개 무친상입니다. 무친상 세 가지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고 이거 세 개 말고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일어나면 다 틀린 걸로 이렇게 풀고 이거 세 개 말고는 다 선관주의로 처리된다는 걸 기억하고 다시 앞으로 선관 의무 존속 기간의 시기는 특정물 인도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발생하고 꼭 기억하시는 거 종기가 이행기가 아닙니다. 이행기가 아니고 인도시까지 인도시까지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거 이것도 변리사에서 답으로 많이 나왔어요. 답으로 많이 출제됐으니까 오답이 이행기로 나왔다. 오답이 이행기로 이래 출제됐으니까 기억하시고 3번 별표 누가 입증할지 선관주의 의무를 입증 책임을 누가 입증할지가 문제되는데 채무 불이행은 본문 단서로 돼 있다. 본문 단서로 이래 조문이 곧 뒤에 나옵니다. 본문 단서로 돼 있어서 채권자는 본문에 있는 거 채권자가 입증해야 될 게 채무가 불이행됐다. 그리고 손해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은 다 채권자가 입증하고 단서에 빠져 있는 게 고의과실의 여부 이런 것들은 단서로 빠져 있으니까 단서에 있는 거는 피고가 입증하니까 채무자가 입증하는데 불법행위 조문은 오로지 본문으로만 돼 있고 단서가 없어요. 단서가 없게 되니까 이때는 원고인 피해자가 모두 다 입증해야 돼. 가해자의 고의과실, 위법행위, 손해발생 이런 것들은 다 고의과실까지 원고인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돼 있으니까 조문 구조가 이래 차이 나게 되고 입증 책임 선관주의 의무 채무자가 부담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목적물 돌려줘야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야 되는데 근데 임대차에서 목적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전소가 돼버렸을 때 그때 임차인이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입증해야 돼. 뭐를? 성관주의물을 다했다는 거. 왜냐 그러면 목적물 인도 채무자거든.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목적물 인도 채무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물을 돌려줘야 되는 채무자. 목적물 돌려줘야 되는 채무자이기 때문에 임차인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자기가 성관주의물을 다했다는 거. 성관주의물을 다했다는 게 스스로 입증할 것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 공식처럼 기억하고 목적물 인도 반환 채무 이런 것들은 다 특정물 반환 채무에서 성관 의무 입증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2번 특정물의 현상 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이면 채무자는 이행기 동그라미 하시고 이행기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 이행기 현상대로 인도하게 이래야 됩니다. 특정물은 다른 물건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 바꾸면 안 되는 게 특정물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 상태 그대로 줘야 되고 설사 파손이 있어도 잡아봐. 고시원을 빌려 쓰다가 이제 시험금을 붙어가지고 그만둬가지고 방을 빼줘야 돼. 그러면 방을 돌려줘야 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방을 줘야 되는 거지. 아저씨한테 미미 인증지 뽑아가지고 새거 포장도 뜯지 않고 이거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거는 채무 불이행이 돼버리거든. 채무 불이행이 되니까 살고 있는 그 방 그대로 돌려줘야 돼. 그 방 그대로 돌려줘야 되고 그러면 살다 보면 뭐 벽지가 찢어진다든지 화장실이 막 파손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대로 줘야 돼. 그대로 줘야 되고 대신 그 파손에 대해서 성관 의무 위반이 있으면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만 남는 겁니다. 손해배상 문제만 남는 거지 다른 물건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건 그게 특정물 반환 채무가 된다라고 이렇게 가고 3번 인도장소 별표 암기. 원래 변제장소 원칙은 지참 채무기 때문에 채권자 주소지에서 하는 거예요. 채권자 주소지에서 변제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예외가 특정물 인도가 예외. 특정물 인도는 예외로서 채권 성립 당시 동그라미하고 채권 성립 당시 동그라미 하시고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이거는 반환을 하게 되고 채권자 주소지로 가지 않는다는 거. 그걸 이렇게 가고 저번에 경포대 이야기 경포대 놀러 가서 여기서 자전거를 한 대 빌렸다. 자전거를 한 대 이래 빌렸다면 그러면 1시간 동안 이용하고 반환하기로 했다면 그러면 여기서 타고 놀다가 반납 장소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반납할지 이 말입니다. 어디에다 반납할지가 이런 문제가 되는데 채권 성립 당시 거물렸던 장소, 빌렸던 장소에서 여기서 반납하는 것으로 처리가 이래 되게 되고 원칙에 따라서 아저씨 주소지로 찾아가면 안 돼요. 아저씨 주소지로 이래 찾아가서는 안 되고 여기 그대로 돌려준다. 반납 장소에서 거물렸던 장소에서 돌려준다라고 기억하고 타다가 파손이 있어도 그대로 줘야 되는 거지. 다른 거 주면 안 돼. 뽑기 자전거 이런 거 돌려주면 안 되고 타고 다녔던 걸 그대로 돌려주고 이행기 현상대로 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성관 의무 위반은 별도로 판단한다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종료채권이고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 일정 양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이래 종료채권이고 카스 한 상자 주문하는 거 그리고 제네시스 한 대 주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종료채권이 이래 되게 되는데 참고로 밑에 물건의 대체성인지 대체물인지 부대체물인지는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그지? 객관적 성질을 가지고 이래 따지게 되는데 특정물인지 종료물인지는 당사자 의사입니다. 주관적으로 이래 결정하게 돼서 이게 기준 자체가 달라. 기준 자체가 이래 차이가 있게 이래 돼서 부대체물이 대개 특정물이 되고 대체물이 종료물이 되는 게 원칙인데 대체물도 특정물이 될 수 있다. 대체물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물이 될 수 있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강의용으로 쓰고 있는 이 교재를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객관식 책을 이래 사고 싶다고 하면 성격은 대체물이거든. 서점에 여러 권이 있으니까 대체물인데 강의용으로 쓰고 있는 이 책을 사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특정물이 돼. 특정물이 이래 되게 되니까 주관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라고 보고 자 2번 품질 375 채권의 목적을 종료로 지정했을 때 법률행위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 채무자는 중등 품질 중간걸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언제나 중등이 아니고 앞에 법률행위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중등입니다. 정할 수 있으면 그걸로 해결하고 없다면 중등으로 해결하고 2항 전항의 경우에 채권
채권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 동의를 얻어서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면 그때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즉 특정물로 바뀝니다. 특정물로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했을 때, 이행할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아니면 채권자 동의를 얻어서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라고 돼 있죠. 지정한 때 둘 중 하나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든지 지정하든지 하면 그때는 이때부터는 특정물로 처리가 돼서 그 물건을 주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최근에 한번 답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한번 지문에 떴으니까 특정물 채권으로 바뀐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게 이래 되는 거죠. 조문 잘 봐. 조문 문제도 꽤 나오니까요. 조문으로 정리할 것들은 조문으로 해결하시고, 자 1번 품질은 정리했고 오른쪽에 특정 문제로 가시면 첫 번째가 계약에 따른 특정이 임의 규정이니까 항상 조문이 없어도 합의가 최우선적으로 처리가 되고, 2번에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한테 지정권 주는 게 가능해요. 지정권 주는 게 가능하고 이때 지정권자는 지정하면 특정이 됩니다. 지정하면 특정이 되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그때 왜 소주 한 병 주세요라고 했을 때 주인은 꼭 어떤 소주 드릴까요라고 물어보죠. 그죠? 가게에서 가게 주인이 물어볼 때 그때 우리가 지정권을 줄 수 있습니다. 지정권을 줘가지고 아무거나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주인이 지정하는 대로 먹겠다는 거거든. 먹겠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지정권을 이뤄주는 거고, 지정하면 지정하면 그때 특정되는 것으로 평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면 그때도 특정되는데, 이거는 변제 장소에 따라서 이행에 필요한 행위 완료가 달라져. 변제 장소에 따라서 이래 차이가 생기게 되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변제 장소는 원칙은 지참 채무가 원칙. 지참 채무가 원칙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 주소지에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쿠팡 같은 거, 쿠팡이 좀 재수 없는데 얘가 또 갑자기 쿠팡이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쿠팡에다가 어떤 그 주문을 했다, 뭘 하나 갖다 달라 이렇게 주문하게 됐다면, 그러면 재수 없는 쿠팡이 우리 집으로 들고 와야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해서 새벽 배송시켜 놓으면 앞에 도달하면 이때 채무자는 다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겁니다.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게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도달한 때 특정이 되는 것으로 처리되는 거, 이게 원칙이 되고, 이걸 변제 파트에 가보면 직접 채무자가 우리 집에 와서 갖다 준다, 그지? 갖다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현실 제공이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현실 제공이 원칙이라고. 변제 제공 방법 원칙이 현실 제공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추심 채무로 처리될 수 있다. 추심 채무로 처리될 수 있는데, 이거는 채무자 주소지에 가서 채권자가 추심 청구해서 받아오는 걸 이걸 추심 채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근데 이게 원칙이거든. 지참 채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추심 채무로 되려면 별도의 합의, 특약이 있어야 돼. 특약이 있어줘야지 되는 거고, 추심 채무는 그러면 채권자가 받으러 와야 되거든. 받으러 와야지 되는 그런 채무이기 때문에 이 채무자는 어떤 행위를 하면 변제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걸로 볼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만약에 제네시스를 현대자동차에 받기로 추심 채무로 정했다면, 그 현대자동차는 저한테 줘야 될 제네시스를 변제 준비를 완료를 하고, 그러니까 틴틴도 하고 번호판도 달고, 그지? 틴틴도 하고 블랙박스도 달고 이렇게 저한테 줘야 될 제네시스를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것만 했다면 언제 받으러 가야 될지 모르거든. 언제 받으러 갈지 모르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3시까지 오시면 됩니다라고 알려줘야 돼. 그걸 최고한다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이게 최고하면 이제 채무자는 할 행위를 다 한 거야. 모든 행위를 마쳤고, 채권자가 다음 주 수요일 날 3시까지 오기를 기다리면 되겠네. 그지? 오기를 기다리면 이래 될 테니까 요걸로 채무자 행위는 이래 끝났고, 그러면 이때 채무자가 변제 준비 완료하고 수령을 최고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제 제공가에 가면 구두 제공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현실 제공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구두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래 나와요. 구두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대표적인 게 채권자 행위를 필요로 하는 거. 채권자 행위를 필요로 하는 이런 추심 채무는요, 구두 제공으로
족하게 되고 마지막 송부채무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송부채무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는데 채권자 주소지도 아니고 채무자 주소지도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이행하기로 제3의 장소에서 이행하기로 합의가 되는 경우 합의가 되면 가능하고 저희 집도 아니고 현대자동차 영업소도 아닌 제3의 장소 학원으로 보내달라. 따라서 퇴근은 제네시스 타고 퇴근하고 싶다. 제네시스 타고 퇴근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학원으로 호의로 채무자가 보내줄 수 있는데 이때는 호의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발송했을 때 발송했을 때 이래 특정되는 것으로 처리가 이래 되니까 발송 시 특정되는 걸로 요게 채무자가 필요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이래 평가가 이래 되니까 변제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걸 변제 파트에서는 다른 각도로 설명한다 그지? 다른 각도로 설명해서 현실 제공 원칙 그다음에 구도 제공 예외로 그런 각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납은 특정 효과는 당연히 특정물 채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건 됐고 금전채권 금전채권에서 종류가 나오는데요. 금전은 어떤 돈으로 받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액수가 중요하거든. 1,000만 원 받는 게 중요하지 어떤 돈으로 1,000만 원 이게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금액 채권이 원칙이 이래 되게 되는데 예외 금종 채권으로 해서 종류를 정할 수 있습니다. 5만 원짜리로 받고 싶다. 5만 원짜리로 1,000만 원을 받고 싶다고 종류를 정할 때가 금종 채권이 되게 되는데 2번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의 강제 통용력을 잃었을 때 즉 5만 원짜리를 한국은행에서 발권하지 않는 것으로 했을 때는요. 그때는 채무자의 채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른 통화로 줘야 돼. 강제 통용을 잃었다면 다른 통화로 변제하라고 이래 돼 있고 그다음에 2번 외화채권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 통화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외화채권도 액수가 중요하지 어떤 돈으로 주는 게 중요하진 않거든. 어떤 돈으로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하면 돼.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하면 되는데 다음 페이지 2번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 통용력을 잃었을 때 그러니까 100달러짜리로 주기로 했는데 연준이 100달러짜리를 찍지 않는다고 이래 발표를 했다면요. 그때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가 있는 겁니다. 그 나라에 다른 통화가 있으니까 이거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반드시 다른 통화로 줘야 돼. 다른 통화로 하회한다라고 이래 돼 있으니까 다른 통화로 갚아라. 그러면 납은 대용급부 이게 중요하죠. 378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됐을 때 채무자는 지급할 때 형광펜치라고 지급할 때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 시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통화로 밑줄 변제할 수 있다로 돼 있다. 하회한다가 아니야. 하회한다가 아니고 변제할 수 있다. 변제할 수 있도록 처리가 이래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래 미국 돈으로 내가 10,000달러를 갚아야 되는 외화채권이나 외화채무를 이래 부담하면 이 사람은 그 나라의 각 종류 통화로 10,000달러 주면 돼. 10,000달러 주면 되는 것으로 이래 처리가 되는데 근데 다른 옵션도 하나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옵션도 만들어줘서 외화채권의 경우에 이 채무자는 우리나라 돈으로 갚아도 돼. 우리나라 돈으로 갚아도 돼.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로 갚아야 되지만 원래는 외국 돈으로 미국 돈으로 이렇게 갚아야 되지만 우리나라 돈으로도 변제도 된다는 겁니다. 변제도 되고 그래서 다른 급부로 변제할 수 있는 권리 다른 급부로 변제할 수 있다 그래서 대용급부권이라고 인정되고 조문에서는 얘만 권리를 가지는 것처럼 돼 있는데 민법은 항상 공평하게 취급되어야 되니까 이 사람은 대용급부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얘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걸로 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환율이다 그지 환율이 이래 중요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언제 환율을 기준으로 줄지가 돼 있는데 조문에 이걸로 돼 있는 게 아니네 이행기 변제기로 돼 있지 않다 그지 조문에서 이행기 변제기로 이래 돼 있지 않고 지급할 때라고 돼 있거든 지급할 때라고 돼 있으니까 이때는 현실 이행시로 본다는 게 판례. 현실 이행시. 그러니까 들고 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환산을 해야 되고 이행기가 오답이 이래 되게 되니까 이게 왜냐 그러면
뒤에 조문에 보면 이행기로 돼 있는 조문이 따로 나오거든. 이행기로 돼 있는 조문이 나오는데 그러면 왜 뒤에는 이행기로 조문을 규정하고 여기는 지급할 대로 규정했을까? 바보 아니면 똑같은 의미면 왜 그렇게 다르게 표현했을까 이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했을까? 이게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다른 시점으로 표현하고 싶으니까 지급할 대로 적은 거야. 지급할 때라고 이래 적었지. 같은 느낌이면 굳이 같은 표현으로 하면 되지. 굳이 다른 표현으로 지급할 때라는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넣을 필요가 없게 이래 되니까 이거는 현실 이행시로 해석해야 돼. 현실 이행시로 여기하고 다른 시점으로 해석해야 돼. 여기하고 다른 시점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이래 정리하면 되죠. 자, 1번 대형급복권과 대형급부청권인데 2번 환산 시기 발표하고 채무자가 대형권을 행사할 때가 먼저 나오는데요.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으로 변제할 때 378조 환산 시기에 관해서 변제기라는 표현과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의 서석에 볼 때 그 환산 시기는 이행기가 아니에요. 오답이 이행기고 작년에 이게 답이었습니다. 작년에 이게 답으로. 근데 작년에 최초로 이 문제가 답으로 나온 게 아니거든. 이행기를 오답으로 낸 게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 시험이 최초로 나온 시험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미 노무사 시험에는 이건 여러 번 나왔는 거야. 여러 번 나왔는데 작년에 또다시 이걸 답으로 냈더라고. 답으로 이래 출제했는데 아까 말했던 이런 것 좀 제발 좀 틀리지 말라고. 이런 거 틀리면 뭘 맞출래? 맞출 게 없게 이래 되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채권법에서 이런 거 놓치고 그러면 뒤에 대입권은 잘 푸니? 대입권은 잘 풀 수 있겠냐? 취소권 잘 풀 수 있겠냐? 이런 거는 또 어려워서 틀리고 쉬운 거는 착각해서 틀리고 어려운 거는 어려워서 틀렸다. 그러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다 틀리게 되니까 이런 거는 놓치지 마. 이런 거 30개 나와 있어. 30개 나오니까 이걸 제일 먼저 골라서 풀어. 아시겠지? 제일 먼저 30개를 골라가지고 기출부터 빠르게 풀으라고. 그러면 읽어봤는데 기출이 아니야. 넘어가고 그다음에 기출에서 나왔던 표현들 이걸 중간중간에 못 봤던 표현을 하나씩 넣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험이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려고 내거든. 떨어뜨리려고 내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최신 판례 아니면 옛날 판례 아니면 듣도 보도 못한 판례 이런 걸 하나 넣게 이래 되는데 왜냐하면 멘탈 약한 애들 여기서 죽어버리라고. 여기서 이래 죽어버리고 여기서 계속 읽어버리라. 시간 뺏으려고. 그래서 2번쯤에 그걸 넣어놓고 답은 밑에 4번 5번에 숨겨놓거든. 4번 5번에 숨겨놓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잡혀가지고 발목 잡혀가지고 이거 5번 읽고 있는 사람이 있던데 처음 읽었는 거 5번 읽으면 이해돼? 똑같은 거야. 사실 모르는 게 5번 읽었다고 해서 갑자기 득도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넘어가고 계속 읽지 말고 넘어가고 아는 데서 찾아봐. 아는 데서 이런 거 답이 있거든. 이런 것들이 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골라가지고 찍어버리면 이거 몰라도 풀립니다. 이거 몰라도 이렇게 풀리니까 문제 풀 때 이제 그런 연습을 좀 해. 그런 연습을 하고 그 아저씨들의 농간에 자꾸 놀아나지 말고 아시죠? 이런 걸 막 숨겨놓으니까 거기 막 뭔가 이래 법리가 있는 거고 또 되게 우리가 야매로 공부하거든. 야매로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이 노무사 시험 원래 어렵다 하는데 역시 어렵게 나왔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발목을 잡혀가지고 막 그 끙끙대고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원래 한국 시험은 다 이렇게 냅니다. 이래 출제하게 되니까 수능 한번 떠올려봐. 수능 때도 다 똑같아요. 수능 때도 다 이런 것들 다 숨겨놓고 여러분들 거저 점수 주려고 문제 출제하진 않습니다. 한국 어떤 그쪽에 발표할 때는 교과서 위주로 개소리 아닙니까? 그거는 정말 그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 되지. 충실하면 다 풀리겠지. 근데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런 시험이 아니니까 자꾸 연습해보고 속지 않도록 이런 걸 잘 보고 분명히 아는 데서 답이 있습니다. 아는 데서 답이 있고 근데 읽어봤는데 모른다. 그거는 틀려야 됩니다. 틀려야지 되니까 그런 것들은 킬러 문제로 꼭 2문제씩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찍어버리고 그거 말고는 거의 다 아는 겁니다. 거의 다 알게 이래 되고 만약에 소거법으로 아는 거 다 지웠는데 답이 없어. 그러면 그게 답이지 새로 들어간 거. 그런 게 답이 이래 되는데 그거는 40개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입니다. 하나 있을까 말까 이런 느낌이 이래 되게 되니까 새로운 거 만들기가 여러분들 한번 문제 한번 출제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느낌이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정리하면 돼. 옆에 현실로 이행한 때 표시하시고 현실 이행시 점 찍으세요. 현실 이행시 외국한 시세에 따라서 환산한 우리나라 통으로 변제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밑에 2개 나오는데 현실 이행시를 어디로 봐야 될지 변제 충당을 해야 되거든. 변제 충당을 해야 되는데 변제 충당할 때 현실 이행시는 언제가 현실 이행시로 볼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가운데 변제 충당할 당시 거기 밑줄하고 변제 충당할 당시가 현실 이행시로 이래 처리되고
경매 절차에서 외화 채권자도 배당을 받을 수 있거든.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배당이 일어날 때 현실이행시는 언제일까? 현실이행시는 언제로 볼지가 이런 문제 되게 되는데 첫째 줄 끝에 배당기일 당시, 배당기일 당시로 해가지고 배당기일 당시가 배당하는 날, 그때가 현실이행시가 되니까 그때 환율로 이래 따지게 되고 채권자도 대응급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도 현실이행 시 채무자가 청구받아서 이행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환산해 주면 되는데 니은 발표하고 소송에서 청구했다면 소송에서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제 외화 채권으로 행사해 가지고 대응급부 청구권을 이래 행사했을 때 현실이행시를 소송에서는 언제로 잡을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둘째 줄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현실이행시가 이래 되니까 소송에서 현실이행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따지게 이래 된다는 거고 2번 별표만이 금전채권 특칙 이거는 암기돼 있어야 돼. 암기가 돼 있어야 되니까 특칙 4개를 암기하는 건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자, 오른쪽 1번. 이행 불능은 없다. 금전은 이행 불능이었고 지체만 생겨.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에서 항상 유통되고 있거든. 한 2종가 몇 종가 유통시키고 있던데. 그러니까 항상 일정 금액을 유통시키고 있기 때문에 돈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행할 수 없는 그런 날은 없습니다. 그런 날은 없으니까 이행 불능은 없고 지체만 문제되고 2번. 채권자는 손해 정명을 요하지 않는다. 손해 정명을 이래 요하지 않게 이래 돼서 입증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금전 채권이 불이행되면 자동적으로 손해가 생겨버리거든. 자동적으로 손해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따로 얼마치 내가 손해를 입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입증할 필요 없어. 입증할 필요가 없게 이래 되고 3번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합니다. 즉 옆에 표시하시고 무과실 책임을 이래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처리가 이래 되는데요. 이런 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민법에서 손해배상은 딱 2개 나왔다. 딱 2개 나오는데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런 손해배상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있는 거야. 반드시 필요한 요건. 채무 불이행이든 불법 행위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건이 고의과실 이걸 다른 말로 귀책 사유라고 표현해. 귀책 사유라고 이래 표현하고 이걸 사적 자치에서 공부했습니다. 파생원칙, 사적 자치 파생원칙으로 과실 책임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고의과실 자체가 있어야지 손해배상 책임이 이래 성립하는 거 이게 대원칙입니다. 민법에서 이게 대원칙이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일정한 경우에는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 그걸 사회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사적 자치를 수정하게 이래 되니까 일정한 경우에는 특별히 무과실 책임을 규정한 게 나와. 무과실 책임을 규정한 게 나오니까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 반드시 여기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되고 민총에도 하나 있다는 거. 아시겠지? 민총에도 무과실 책임으로 돼 있는 게 하나 나와. 민총에도. 그러니까 그게 이미 노무사에 기출된 거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예외이기 때문에 몇 개도 없고 민총에 딱 하나 나오거든. 딱 하나가 나오게 이래 되는데 무건대리 책임입니다. 무건대리 135조 책임이 고의과실 없습니다. 고의과실 필요 없다는 건 그게 무건대리 책임이고 채권에는 여러 개 나옵니다. 공작물 책임, 소유자 책임, 무과실 책임으로 돼 있고 또 이행지체 곧 나올 건데 이행지체 중에 책임 이런 것들 무과실 책임져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금전채무불이행은 무과실 책임으로 이래 돼 있으니까 이런 거는 나올 때마다 표시해야 돼요. 나올 때마다 표시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정리가 이래 되셔야 되고 4번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점 찍고 법정이율에 따라서 계산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법정이율이 밑에 로마자 4번에 나오죠. 5%. 민사채무에서 법정이율은 1년에 5%로 처리가 되는 게 원칙인데 다만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라서 처리가 되니까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에 따라서 처리하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그때는 법정이율에 따라서 처리하게 이래 되니까 따라서 금전채무 불이행했을 때 채권자는 손해 입증할 필요 없습니다. 손해 입증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손해가 이래 발생하게 되니까 이거는 외워야 돼요. 암기를 해줘야 되니까 특징 4개를 반드시 암기하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 쟁점 밑에 1번 발표 1번 이를 발표하면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고 변제기를 정하고 여기까지 을은 기한이 이걸 누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요 날짜에 갚아줘야 돼, 그지? 갚아줘야 되는데 이 날짜에 갚아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는 채무불행이 되고 늦은 기간 동안의 손해 이거를 따로 배상을 해줘야 돼. 한 달 늦으면 한 달치, 두 달 늦으면 두 달치 이렇게 늦은 기간 동안의 손해를 따로 배상을 해줘야지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할까 이 말이거든. 한 달치, 두 달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여기 법정이율로 계산. 법정이율 연 5% 이걸로 계산해서 지연 손해를 결정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언제나 법정이율이 아니고 얘네 둘 사이에 약정이율이 정해져 있다. 약정이율이 정해져 있다면 약정이율에 따라서 계산해주게 이래 되니까 약정이율 없어도 연 5% 법정이율로 계산하고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약정이 법정보다 낮을 때가 있다. 약정이 법정보다 이래 낮을 때가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약정이 법정보다 낮을 때 그때는 약정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 아니면 이때는 법정으로 계산하는 게 맞을지 그러니까 언제나 약정이 있으면 이때도 약정으로 계산할까 이 말이거든. 약정으로 이래 처리가 될지 그 부분이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 판례는 약정이 법정보다 낮을 때 그때는 법정으로 계산하라는 거. 왜냐 그러면 이거 없어도 5%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거든. 5%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데 지연 손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있다고 해서 더 낮게 손해배상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없게 되니까 약정이 법정보다 낮을 때는 그때는 법정으로 이래 처리돼야 된다는 거. 1번 별표. 민법 397조 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 이율에 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지 아니한 약정률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 단서 규정은요. 약정률이 법정률 이상일 때 밑줄하고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돼. 이상이 높을 때만 적용됩니다. 높을 때만 적용되고 약정이 법정률보다 낮을 때는요. 그때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 법정이율 점 찍고 법정이율에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결정하라는 것이 판례정이 되고 기본서는 그 페이지가 있을 거고 핵심 정리는 335페이지 가시고 335 구별해서 보셔야 될 건 335페이지 이렇게 가시면 335페이지 그 박스 별표하시고 박스 이렇게 별표하고 자, 이거하고 구별해서 이렇게 구별해 줘야 될 거. 출제가 여러 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판례도 여러 번 출제가 되고 있는데 답으로 반드시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답으로 한번 출제가 됐는데 변제기를 정하고 돈을 빌려주면서 여기 변제기까지 사용될 거로서 약정 이자를 정할 때도 있고 약정 이자를 이래 정할 때도 있고 그리고 변제기에 만약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앞으로 당신이 혹시나 변제기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는다면 지연 손해금을 이 비율에 따라서 주세요라고 따로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따로 정해놓을 수 있게 이래 되고 이걸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약정률에 따라서 얼마 주면 되고 은행에서 담보대출할 때 변제기까지는 한 3% 요즘 담보대출이 3% 4% 정도 그 정도 비율에 따라서 이자를 주면 되는데 근데 지체에 들어가 버리면 이행 지체에 빠져버리면 그때는 3% 4%가 아니고 은행은 요즘 한 12% 11% 이래 받더라고. 12% 뭐 이 정도로 이래 지연손해금률을 정해놓게 되는데 그 사람이 지체에 빠질지 빠지지 않을지 몰라. 지금은 알 수 없게 되는데 혹시나 만약에 지체에 빠진다면 지연손해금을 12%로 계산하겠다. 지연손해금을 12%로 계산하겠다고 미리 정해놓을 수 있는 걸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이고 실무에서 반드시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100%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100% 정해지게 되고 당연히 이래 정해지게 이랬다는 것으로 처리되는데 그러면 지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지체가 될 걸 대비해서 정한 거기 때문에 얘는 성격 자체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평가돼. 예정으로 이래 평가되고 오늘 할 겁니다. 이거 손해배상 예정 오늘 오후에 정리하게 될 건데 손해배상 예정은 너무 많으면 398조 2항에서 감액하도록 돼 있어. 감액하도록 돼 있는데 반대로 너무 적을 때 판사님이 높여주는 것도 될지 높여주는 것도 이래 가능할지가 이래 문제되게 되는데 너무 적다 채권자가 너무 적게 받는다 너무 적게 받으니까 그렇게 합의하고 그렇게 인생 살아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 거니라고 해서 판사님이 내가 올려줄게 이렇게 높여버리면 사적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적 자체가 다 무너지고 개인 간의 관계는 개인들한테 맡겨야 되는 게 민법관계 원칙 민법관계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적더라도 여기까지만 받겠다고 정해놓은 걸 판사님이 임의로 조정시키면 안 돼. 임의로 조정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을 때는 높일 수 있어도 낮추는 거는 가능해도 높이는 건 안 돼. 높이는 거는 이거는 폭리행위이기 때문에 낮춰주는 거고 이거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낮춰주는 거고 이건 높이는 거는 사적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게 되거든. 무시하게 이래 되니까 높이는 거는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는 약정률을 정하고 여기까지 지연손해금률을 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는 이게 법정보다 낮더라도 미리 당사자가 여기까지만 받겠다고 정했다 그지 정했는 걸 이걸 5%로 만들어 버리면 사적 자체가 다 훼손되거든. 사적 자체가 훼손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을 했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약정대로 가야 되고 법정률보다 낮다 할지라도 이걸 함부로 법정률로 계산하면 안 돼. 계산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처리가 이래 되는데 그러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실래? 어떤 때는 약정이 법정보다 낮으면 법정으로 계산하라고 돼 있고 근데 어떤 때는 약정으로 무조건 약정으로 계산하라고 이래 돼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시지? 무엇을 목적어를 미줄해야 돼. 목적은 그래서 약정을 동그라미 하지 말고 대상을 동그라미 해. 여기를 약정했을 때는 이거는 손해배상 예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약정대로 이래 처리되고 설사 법정률보다 낮다 할지라도 이거는 무조건 약정에 따라서 처리되는데 여기는 채권자가 지연손해금을 3%만 받겠다 이런 합의가 된 건 아니잖아요. 이런 합의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약정률을 3% 받겠다고 정했지 지연손해금을 3% 받겠다고 정하지는 않았거든. 따라서 이거 없어도 지연손해금은 5% 받을 수 있는 게 채권자잖아요. 5% 이래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굳이 낮게 받게 할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유가 있을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약정률이 법정률보다 낮을 때 그때는 여기 법정률에 따라서 법정률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대상을 동그라미 해야 돼. 대상을 그냥 변제기까지 약정률만 정하고 여기를 약정하지 않았을 때 그때도 이거 받을 수 있는데 그때는 무조건 높은 걸로 받아야 돼. 높은 걸로 이렇게 받게 되고 약정이 높으면 약정으로 약정보다 법정이 높으면 법정으로 이제 처리되고 근데 여기를 약속했다면 지연손해금률을 약속했다면 내가 손해배상을 여기까지만 받겠다고 이거는 미리 합의를 해둔 거거든. 미리 합의를 해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함부로 이 합의를 무시하면 안 돼. 무시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높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걸 자꾸 이렇게 그냥 어렴풋이 이해하고 넘어가니까 다음에 보니까 또 헷갈려요. 이걸 또 헷갈려니까 그러니까 어렴풋이 좀 넘어가지 말고 무엇을 기준점을 잡고 넘어가. 기준점을 잡고 저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차이를 어디에 둘지 차이를 어디에 둘고 이게 나왔는지 뭘로 기준을 잡고 풀래 이 말이에요. 객관식에서 어떤 기준으로 푸실 건지 국어적으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지? 국어적으로 다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목적어를 동그라미 봐. 목적어를 동그라미 해서 지연손해금률을 약정한 건지 아니면 그냥 변제기까지 사용대가로 이자 약정만 한 건지 이렇게 둘 다 약정이 나와요. 약정 가지고 구분하면 안 되고 대상을 봐야 됩니다. 대상을 가지고 구분해라. 자, 판례 1번. 원상의 보고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 기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서 이자가 아니고 반환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거기에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는데 그 지연손해금률에 관해서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연손해금률을 약정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쪽 그림이다. 그지? 이쪽 그림이 이래 되게 되니까 여기를 약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되고 설사
법정률보다 낮아도 이거는 미리 여기까지만 받겠다고 채권자가 합의한 거잖아, 그지? 합의한 게 이래 되니까 무조건 약정대로 처리가 이래 된다는 거고, 2번 볼까? 계약 해제 시 반환을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해서도 당사자 사이 약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 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한다. 이거 보세요. 당사자가 약정 이자에 대해서 약정이율, 이자에 대해 얼마를 받기로, 한 달에 얼마씩 받기로 약정률을 정해 놓을 수 있는데, 이 약정률을 정했다면 이걸 가지고 이걸 결정해, 지연손해금을 이렇게 결정하거든. 결정하는데, 그러면 이게 법정률보다 낮아도 지연손해금을 이걸로 계산할지, 이 표현이 나와야 되겠네. 이 표현이 나와야 돼. 옆에 봐.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는데, 다만 그 약정률이 법정률보다 낮을 때 3%일 때도 그때는 약정률에 의하지 않고 3%로 계산하지 말고 법정률에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높게 받도록 해줘야 돼. 높게 받도록 해줘야 되지. 채권자가 내가 3%만 받겠다고 미리 정하지는 않았거든. 미리 이래 합의한 건 아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없어도 채권자가 이걸 5%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왜 낮게 받게 만들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낮게 만들어야 될, 채권자를 낮게 손해배상을 받게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게 되니까 이때는 법정률에 따라서 처리가 이래 돼야 됩니다. 문장으로 구분해 하고, 문장을 읽을 때 이걸 냈는지 이렇게 구분해야 돼. 구분해야 되고, 그게 구분 안 되면 넘어가면 안 돼. 공부를 그렇게 공부하면 볼 때마다 헷갈려요. 이거는 볼 때마다 헷갈리게 이래 돼 있으니까 어렴풋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기준점이 보일 때까지 구분해봐. 보일 때까지 계속 구분해가지고 이게 명확하게 구분될 때만 넘어가시라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이래 대충 넘어가 놓으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항상 기준점이 있어야 돼. 기준점, 어떤 차이로 이렇게 구분할지를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189페이지 다시 앞으로 넘으시고, 그 다음에 이자 채권으로 가야 되는데, 그 위에 하나 더, 동그라미 2번 하나 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당사자 일방이 금전 소비 대차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률에 따른 이자 지급을 구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 채권 변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률에 따른 지원손해금을 이렇게 구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 약정률이 인정되지 않아 버렸어. 당사자는 약정률에 따라서 지원손해금 받겠다고 했는데 약정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 그때도 못 받는 건 아니고 약정률 없으면 법정률로 받으면 되거든. 법정률로 받으면 되니까 법정률에 따른 지원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걸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법정률에 따라서 판결해 주겠다는 게 판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정률 주장했다고 해서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못 받는 게 아니고 법정률에 따라서 판결해 주겠다는 게 이래 판례입장이 되죠. 자, 그다음에 이자 채권인데 10분 쉬었다가 이자 채권 정리하겠습니다.